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NCS 수리정보기술 문제풀이 함께할 정민주입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NCS는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하는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서 국가가 지식 영역, 태도 영역, 기술 영역으로 체계화해서 능력들을 분류한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적용이 돼서 활용되는 방법들은 교육 훈련에 활용되거나 자격증에 활용되거나 또는 채용 승진 또는 그 적절한 그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기업 NCS 준비하고 계시죠? 자, 공기업 NCS의 지식, 기술, 태도 영역으로 지금 그 직무들을 구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공기업이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등등 여기 아래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에서 특별히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의 직무를 조금 더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업은 이 말에도 드러나 있지만은 공공의 목적을 갖는 산업을 수행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공정하게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벌이나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입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시험 공부를 하는 느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공부는 여러분이 입사 후에도 필요한 직무 능력을 준비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공기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노출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던가 관심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봐도 주요 사업이나 연간 프로젝트 등을 봐도 이 회사에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채용 안내를 들어가 보시면 직무 설명서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샘플 문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써 있잖아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인사운영부에 문의하래요. 문의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수리, 정보, 기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한 각 영역에 대해서 간단한 개괄도 함께 소개할 거거든요. 자, 수리 능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예가 있습니다. 예. 자, 1분 30초를 90초가 아닌 130초라고 계산한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 공기업은 예산 규모가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실수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긴장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직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 그 뉴스나 이런 전망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망들도 요즘은 데이터화 되잖아요. 그래서 계량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최대한 중요한 그 일들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계량적으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치를 다루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리 능력에서 평가하고 있는 영역들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연산에 관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계와 관련된 건데요. 기초적인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활한 입사 후에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한다.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거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출제 내용, 기초 연산 능력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내용들은요. 사칙 연산, 실용적인 수 연산, 감각, 그 다음에 단위 환산 등에 대한 거고요. 통계 능력은 합, 평균, 편차, 빈도 이렇게 기초적인 통계 기법에 대한 기본 지식 이해 활용 능력, 그 다음에 도표, 분석, 작성 능력, 그래프에 대한 그 이해, 그 다음에 변화량 증감률, 비중 등의 계산 및 해석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기초적인 수리 능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추리, 문자 추리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방문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 간단하게 훑어만 볼게요. 지금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문제, 수수 문제, 기본적인 연산 능력 물어보는 거, 도량형 문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량형 나오는데요. 지금 다른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계실 것 같고 가끔 보시면 리터랑 cc만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리터 알고 계시죠? 1리터 우유 느낌 알고 계시잖아요. 1리터. 자, 1리터 느낌 알고 계시고 이 1리터짜리 직육면체랑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10cm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 부피니까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하죠. 1000이 됐죠. 정육면체의 영어로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를 영어로 큐빅 센티미터 하거든요. 그래서 cc예요. 큐빅 센티미터 하니까 cc. 자, 그래서 1리터는 1000cc다. 1리터짜리 직육면체와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 먼저 상상하시고 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10cm 이렇게 생각하시면 1리터가 1000cc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cc는 큐빅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약자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또 계속 나오는 그 예제들이요. 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치를 다루는 문장들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정식 문제들, 또 이렇게 매출액, 이제 꺾은선 그래프 다루는 거, 방사형 그래프 다루는 문제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당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또 매출액 관련된 거 자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원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는요, 동호회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조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보다 누가 더 많은 득표율을 얻었느냐, 득표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원그래프로 바꾼다는 겁니다. 득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득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판단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원그래프 활용 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숫자들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보통 수열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 차이를 비교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수열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열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열에 있는 수열이랑 홀수열에 있는 수열이 수열을 분리시켜가지고 각각의 규칙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규칙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덧셈 뺄셈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인가 봐 라고 해서 곱셈이나 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숫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 배열로 봐야 되나? 문자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쉽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인 걸 알 수 있는 곱하기라고 일단 추측하죠.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엄청 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곱하기라고 추측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2, 3은 6, 3, 6, 18, 6, 8에 48, 8, 8에 64. 그죠? 1의 자리만 비교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확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계산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1의 자리만 하면 됩니다. 자, 1의 자리가 8인 거 3번이겠죠. 2번. 얘도 규칙이 이제 간단해요. 그냥 위에 거 두 개의 합이 6이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도 6이니까 아래도 6이고, 오른쪽 거는 합이 8이니까 5 더하기 3이 8입니다. 답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도형에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는 10, 0, 4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이 세모 안에 있는 숫자랑 세모 밖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니까 3, 7, 10, 6 이렇게 있네요. 6, 7, 3, 10. 자,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이런 규칙입니다. 자, 3과 10의 합이 7과 6의 합이다. 5와 0의 합이 5와 0의 합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9. 자, 이런 식 규칙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의 사고가 얼마나 유연한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추측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즉각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새로운 추측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규칙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규칙을 푸는 문제들은요. 딱히 공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규칙 문제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사고도 유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이 규칙 문제들에도 또 유형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다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규칙 문제를 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크게 생각을 많이 이게 전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규칙 문제를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규칙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원가가 10,000원인 물건 300개를 10%의 이윤을 붙여서 아이고, 낙서가 돼버렸네요. 네, 10%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50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몇 프로의 이윤을 붙여서 처음에 판매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윤을 얻고 싶어요. 자, 원가 10,000원, 물건 300개, 처음에 들였던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그죠? 300만 원. 그리고 우리는 10% 이윤이니까 30만 원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300개를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50개가 잘못됐어요. 이제 몇 개만 팔 수 있냐면 250개만 팔 수 있어요. 그럼 250개만 팔면 원가는 250만 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원가 써버렸다는 거예요. 300만 원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250만 원이 아니라 원가는 여전히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메꾸냐? 여기로 가져가서 내가 벌어들일 이윤을 80만 원으로 만들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80만 원 나누기 250만 원을 합니다. 80만 원 나누기 250만 원 합니다. 이 수치 그냥 0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자, 이거 일부러 안 쓰는 이유는 계산 좀 쉽게 하려고 0 그냥 아예 없애버릴게요. 25라고 생각할게요. 자, 나누기 할 거잖아요. 80만 원
나누기 25 할 거잖아요. 이때는 곱하기를 합니다. 나누기 하지 않고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곱하기 4가 뭐죠? 100이잖아요. 그죠? 100, 1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자, 25 곱하기 4, 100인데 그냥 저는 1이라고 적겠습니다. 8, 4, 32라고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요 숫자만 필요하거든. 32,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32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눗셈 또는 분모에 5나 25나 125가 나왔다. 자, 이건 어떤 숫자죠? 5 한 번 곱한 거, 5, 25 한 거, 5 세 번 곱한 거죠? 자, 이때 2 하나 곱하면 10이 됩니다. 그죠? 2 두 번 곱해요. 2, 4. 4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죠? 5를 세 번 곱한 게 125죠? 그러니까 2도 세 번 곱합니다. 8. 1000이 됩니다. 1000. 자, 그래서 나누기 문제에 5, 25, 125가 나누면 나누기로 풀지 말고 곱하기로 풀자.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모 25죠? 나누는 수 25죠? 곱하기 4로 풉니다. 8, 4, 32.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문장만 보고 이렇게 씩 쓸 필요도 없죠. 문장만 보고 10,000원, 300개, 50개 없어졌고 250만 원인데 50만 원, 50만 원 손해 났고 30만 원, 300개, 300만 원, 10%? 3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율.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여러분이 그냥 80만 원이라는 거를 이런 낙서도 필요 없이 바로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0 나누기 할 거니까 곱하기 4, 250에 곱하기 4 할 거야. 8, 4, 32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거의 적는 숫자는 80, 32, 80만 적고 32만 바로 적는 이런 방법으로 바로 풀리거든요. 시간 적어도.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는 원가 300만 원이었고 기대이익 30만 원 가졌습니다. 손실 50만 원 발생했으니까 이 손실을 판매 금액에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창출되어야 할 이익이 되었고요. 250개로 80만 원을 벌어야 하니까 80만 원 나누기 250 그래서 3,200원. 그러니까 13,2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13,200원. 그래서 결국 32%의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한다. 답은 예, 3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물류창고까지 갈 때는 80km, 올 때는 60km, 소요된 시간 총 1시간 45분입니다. 갈 때 80, 올 때 60, 소요된 시간 1시간 45분. 거리 물어봤습니다. 거리. 자, 거리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시간, 우리 공식 보시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 시속거.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이 공식 알고 계시죠?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자, 그 말은 속력이랑 거리의 비율은 정비례. 선비례라고 생각하세요. 속력과 거리는 선으로 나타나는 비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시간과 거리도 선으로 나타나는 비례예요. 정비례예요. 그런데 시간과 속력은 반비례예요. 시간과 속력은 서로 반비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곡선으로 그려지는 비례 관계거든요. 반비례라고 해서 반이 아니라 서로 역비례 관계예요. 역비례. 자, 그러니까 자, 역의 관계라고 그랬죠. 역. 자, 속력의 비율이 갈 때 올 때 80대 60이죠. 그러니까 4대 3이죠. 갈 때 올 때 80대 60이니까 4대 3이죠. 속력과 시간은 역비례 관계라고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거꾸로 적으면 돼요. 3대 4. 그래서 4, 32, 4, 32 거리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3대 4. 그런데 시간이 총 1시간 45분이래요. 1시간 45분. 그러니까 1시간 45분 이렇게 되죠. 그죠? 1시간. 60으로 바꿀게요. 분으로. 이렇게. 1시간 45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비율이 3대 4네요. 시간이 3대 4. 그렇다면은 올 때 걸리는 시간 1시간이라는 거예요. 올 때 속력은 시속 60km래요. 그럼 거리 뭐겠어요? 60km죠. 그죠?
올 때 걸리는 시간 60분인데, 올 때 걸리는 시간 60분인데, 올 때 시속이 60km래. 1시간당 60km래. 그러니까, 네, 1시간 동안 60km, 60km가 거리. 자,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오류, 실수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고 싶은데,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고 싶은데, 시간 정보 있고, 속력 정보는 요거 두 개, 평균 내야지? 평균 내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예요. 거리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 곱하기 속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력 정보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간 정보 나와 있어요. 속력 정보는 80이랑 60이니까 뭐 평균 내지 뭐. 평균 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70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 방정식으로. 거리 둡니다. 거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니까 거리 D라고 둡니다. 시간, 식 세웁니다. D 나누기 80, D 나누기 60. 자, 소요된 시간 정보 있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식으로 바꿉니다. 시간에 대한 식.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 적고요. 그리고 그걸 풀면 60이 나와요. 이렇게 풀겠죠. 분모 통분하고 수치 비교하고 60을 얻어요. D는 60. 자, 두 번째 방법 아까 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거 비율 이용하는 거. 속력과 시간은 서로 역비례 관계, 서로 역비례 관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전체 소요된 시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올 때 60분이니까 올 때 속력이 거리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어느 시험에 총 응시자가 200명이다. 응시자 전체 평균은 60점, 합격자의 평균은 72점, 불합격자의 평균은 52점이다. 그러면 합격자는 모두 몇 명인가? 방정식 잘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십니다. 전체는 합격자 총점 더하기 불합격자 총점이다. 전체 총점은 응시자 곱하기 전체 평균 점수. 합격자 총점은 합격자를 X명이라고 두었을 때 72 곱하기 X다. 불합격자 총점은 불합격자의 수를 200 마이너스 X라고 두었을 때 곱하기 52 하면 된다. 이 식을 풀면 된다. 식을 풀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식만 잘 세우시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식을 푸시는 걸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논술 문제 풀듯이 깔끔하게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직무 시험에서는 시간을 다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으면 깔끔하게 식을 정리하고 푸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 실수가 많으면. 근데 난 좀 실수는 조금 안 하는 편이야. 그리고 조금 집중을 할 수 있고 뭔가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200 곱하기 60은 72 곱하기 x 플러스 52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막 다 6, 22, 12,000 이렇게 다 풀지 마시고요. 식을 일단 그대로 비교해 보세요. 자, 200이랑 곱해져 있는 거 봅시다. 200이랑 곱해져 있는 거 왼쪽에 60 곱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200이랑 곱해져 있는 게 52. 그죠? 그러니까 60이랑 50의 차이 8. 이렇게 해서 200 곱하기 8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랑 곱해져 있는 거 볼게요. x랑 곱해져 있는 거 72, x랑 곱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52. 그래서 72 마이너스 52 해서 20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한 거를 또 계산하지 마시고 식을 보면서 수치를 비교하세요. 자, 20, 20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x는 80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만 잘 정리해도 계산을 조금 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산하다가 실수를 조금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연습을 하시면 식의 구조를 보는 연습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실 때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음 공부하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시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풀이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싶을 때는 그 다음부터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엔 5차 수정법으로 접근을 할게요. 5차 수정법은 뭐냐면은, 나 계산하기 싫은데, 그냥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같은 수라고 해 놓은 다음에,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총 응시자가 200명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총 응시자가 200명이라서 내가 100명, 100명 이렇게 해도 계산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하는 계산은 거의 암산 느낌의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안 세우고 거의 산술적인 방법으로도 풀어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200명인데 100명,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합격자랑 불합격자가 100명,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100명인데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쌍을 지어주면 100명, 100명이니까 둘을 짝지을 수 있잖아요. 짝지으면 124점이 나오죠. 그죠? 72점과 52점 짝지으면. 그런데 원래는 200명이 60점을 얻은 상황이잖아요. 이 말은 수치를 다시 조절하면 백상이 120점을 얻은 상황이다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수치 100 맞춰줬습니다. 수치를 맞춰줬더니 120이랑 124래요. 오차가 당연히 발생했죠. 얼마큼의 오차가 발생했냐면은 4 곱하기 100만큼의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4 곱하기 100만큼의 오차가 발생한 거고 이만큼 수치가 더 큰 거예요. 큰 수치를 줄여주려면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합격자 한 명을 불합격자로 바꾸려면 점수가 얼마가 차이가 생깁니까? 72점에서 52점, 20점 차이 생기죠. 20점 차이. 자, 그래서 4 곱하기 100은 20 곱하기 20이잖아요. 20점 차이 생기는데 20번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합격자 20명을 불합격자로 바꿔야 돼. 그래서 100명이라고 했던 가정은 20만큼의 오차가 생겼으니까 80명이구나.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오차수정법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124점씩 100상 가정하였고 4점 곱하기 100상 오류가 생겼고 오류를 수정할 거다. 합격자 한 명이 불합격자로 대체되면 20점 줄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20명 수정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노란색 공 3개, 파란색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차례씩 차례로 2개의 공을 꺼냈다. 두 번째 뽑은 공이 노란색 공일 때 첫 번째 뽑은 공이 파란색 공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기 싫잖아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부 확률을 몰라도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2개의 공을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노 뽑거나 파파 뽑거나 노파 뽑거나 파노 뽑거나 이런 순서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파, 파노, 노파, 노노 이런 순서로 일어나요. 이런 4가지 경우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뭘까? 표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표를 이용하는데 이 세로줄에는 먼저 뽑은 거, 이 가로줄에는 나중에 뽑은 거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2번째 뽑은 공이 노란색 공일 때라는 상황은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첫 번째 뽑은 공이 파란색 공의 확률은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 2개만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가 일어날 경우는 첫 번째 노를 뽑을 경우의 수는 3번. 그죠? 3번 하나 없어졌어요. 2개 남았죠? 두 번째에도 노랑을 뽑을 경우의 수는 2번. 이렇게 해서 6. 자, 그 다음에 노를 뽑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파랑을 뽑는 경우는 2가지. 그죠? 2가지죠.
두 번째에 노랑을 뽑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 어때요?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식을 풀면 2분의 1을 얻습니다. 자, 일일이 분수 등장하지 않아도 경우의 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업무 수행 능력 지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선정하래요. 가장 높은 직원을 선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비교 대상이 많지가 않아. 직원이 4명밖에 없어. 그리고 목적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야. 최고 점수 1명만 고르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많으면 어떡하죠? 엑셀에다가 이거 다 데이터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랭크 명령어 써서 1위 골라내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일일이 수치 계산할 필요 없다. 비교 탈락법을 쓰자.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수치를 쭉 볼게요.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기 전에 기본 상식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계산을 하기 전에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다. 나누는 수는 작을수록 수행 능력 지수가 커지고 곱하는 수는 클수록 커져요. 그죠? 나누는 수는 작을수록 커지고 곱하는 수는 클수록 커진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수치들을 대충 볼게요. A 직원 70, 40, 74, 28이라고 치고 B 직원 60, 50, 6을 30이라고 치고 C 직원 얘도 근사값으로만 보면 74, 28? 그렇다면은 A, C 비교해야겠다. 이것도 왠지 비슷해 보여. 그죠? 74, 28, 74, 28 비슷해 보여. 자,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수치 곱해져 있는 수치가 비슷하다면 이제 우리는 나누는 수치를 비교해서 직원 하나를 탈락하겠다. 자, 82, 50. 자, 나누는 수가 큰 직원이 점수가 더 작으니까 A가 탈락되겠죠. 다시. 자, A와 C를 비교할 거고 위에 있는 두 수치는 비슷해. 이번엔 나누는 수치를 볼 건데 나누는 수가 큰 직원이 수행 능력 지수 점수를 적게 얻기 때문에 자, 81을 얻은 A 직원이 탈락된다. C가 뽑혔고요. 이제 C랑 비교할 다른 직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이랑 48이 비슷해 보이니까 CD 비교하겠습니다. 50이랑 40이 여기 비슷해 보이니까 이번에 위에 있는 수치 비교하겠습니다. 얘는 64, 28, 3일은 3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D가 확실히 작아. D 탈락시킵니다. 이제 남은 거 둘이 비교할게요. 자, 얘도 보면은 위에 곱해져 있는 수는 6, 5, 30. 얘는 7, 4, 28. B가 대충 커 보여. 그죠? 위에 있는 곱해진 수치는 대충 커 보여. 그럼 나누는 수치 볼까요? 나누는 수치도 B가 더 작아. 그러니까 어때요? C가 탈락되는 거죠. 선택은 B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이 수치를 비교할 때 곱하는 수는 클수록 나누는 수는 작을수록 점수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자, 이번엔 9번 가겠습니다. 자, 땡땡은행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0년 12월 23일, 12월 23일, 그죠? 아침에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랬습니다. 자, 제 조건 보겠습니다. 1번. 보기 지문 보시면은 1번.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모델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할 경우 A 업체에서 구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배송료는 프린터 한 대당 내요. 프린터 한 대당. 그러니까 A 업체에서 가모델을 3개 샀다. 그러면 배송료 3개, 3번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배송일 나와 있고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보표 간단하게 좀 훑어봤고요. 가모델 프린터기 한 개. 어디가 제일 싸요? A가 제일 싸죠. 배송료도 봐야 되잖아요. 배송료. A가 더 싸요. A가 경제적이네요. 맞죠? 자, 2번. 12월 25일까지 받겠대. 그러니까 어디가 안 돼요? 배송일이 너무 많이 걸리는 곳 안 돼요. 여기 2개 안 돼요. 그죠?
AD 두 업체, AD 두 업체에서만 할 건데 AD 두 업체만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씁니까? D업체 여기 D업체의 나모델 23만 원짜리 이게 제일 싸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배송료가 있으니까 배송료가 싼 D업체에서 사는 게 경제적이죠. A는 D업체보다 비싸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세 개 다 살 거야. 세 개 다 살 건데 A업체에서 산대요. A업체에서. 과연 그래야 되나요? 보세요. 다 살 거니까 어때야 돼요? 싼 데서 사야죠. A업체에서 다 사면 배송료 이렇게 3번 내잖아요. 2만 원짜리. 그렇다고 배송료가 제일 싼 D업체에서 다 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나모델, 다모델이 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모델에서 제일 싼 거 A업체에서 사고 나모델 제일 싼 거들은 B업체에서 사면 돼요. 이렇게 이 방법을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A, B, B 이 순서대로 가나달 모델 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요. 제조업, 부문별, 재무구조 관련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표는 연도별로 6, 8, 9, 20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표는 주요 비율에 대한 추이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연도 정보는 이렇게 두 개. 여기 보면 부채, 자기자본, 차입금 의존도 요 세 가지를 부채,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요거를 그냥 이렇게 두 개 연도에만 두 개 연도로만 비교를 한 겁니다. 부업 부문의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음의 상관관계라는 말을 보고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표는 뭘까요? 네, 1번 표입니다. 상관관계는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연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1번 표를 봅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여기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자본 비율 늘어나고 있죠. 부채 비율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음해상관 비율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2019년과 2020년 두 개 년도만 보면 돼. 그러니까 2번 표 보면 돼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낮대요. 수출기업, 내수기업 이 두 개만 볼 거예요. 두 번째 표에서. 자, 뭘 보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이랑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다 봐야 돼요. 자, 자기자본 비율이 높답니다. 여기 나오죠? 수출기업이 높나요?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낮게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맞았고, 3번. 말이 지금 계속 혼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제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이것도 제조업 2020년, 2019년 비교해야 되는데 기업 어쩌고 나왔죠. 중소기업 어쩌고. 그러니까 역시 두 번째 표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정보면서 두 개 년도 나오면서 중소기업 여기 이 부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낮아졌나요? 낮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4번은 이거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3번 답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 안 해도 되지만 가끔 다른 문제들에서 이 보기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수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풀었지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 부분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 하락폭은 요거 비교해야 되겠죠. 요거 부채 비율 하락했으니까 요 두 수치를 비교를 합니다. 암산 대충 하는 거예요. 52에서 47 대충 빼는데 52에서 47 빼면은 4.5%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고요. 대기업 하락폭도 요거 두 개 계산하는 거예요.
15.4. 그러면 대충 보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대충 보고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약 이렇게 나왔거든요. 30% 이상, 이하, 초과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약 이랬으니까 일단 대충 한번 해보자. 대충 한번 봅니다. 4.5, 15.4.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여기서 대기업의 이랬죠. 대기업의라고 했으니까 대기업이 분모로 들어간다. 두 수치를 일단 계산을 했어. 계산했는데 대기업의라고 했으니까 대기업의 수치가 분모로 간다. 그래서 15.4분의 4.5 계산해서 30% 이렇게 나온다. 지나가는 계산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료 영역은 제가 끝났고요. 정보 능력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정보 능력은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을 비롯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자세한 그 내용들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공기업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연금공단, 국민연금 거기에 소개됐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만 보세요, 여러분.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문제를 보면은 정보 자료 지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고 컴퓨터 활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 영역은 유비쿼터스 아느냐, 바이오 컴퓨터 아느냐, 행정 분야 활용, 경영 분야 활용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산업 분야 활용, 기타 분야 활용에 대한 이런 거 상식들, 상식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네. 구체적 문제를 그냥 볼게요. 보면은 컴퓨터 활용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상거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정보 관리의 3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을 물어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업무 처리 과정에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그러니까 고객 응대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업과 기업 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 이메일을 전달한다던가 어떤 그 게시판 같은 거를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는 고객 정보들을 관리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전자 우편을 보낼 때, 채팅을 할 때 직원들끼리도 조심해라. 고객들을 응대를 할 때 조심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해킹 당하지 않게 자료 관리 잘해라. 보안 관리 잘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 시험에서 많은 걸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활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산 정산 내역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김민주 씨는 업무를 할 때 컴퓨터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거 찾으세요.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키보드에 뭘 누르죠? 지금 컨트롤이랑 알트 키는 같은 줄에 있거든요. 6번째 줄에 있어요. 키보드가 이렇게 줄이 6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ESC, 5번째 줄에 있는 Shift, 6번째 줄에 있는 컨트롤 키 이렇게 쓰거든요. 156, 156. 그 첫 번째, 5번째, 6번째 줄에 있는 키를 하나씩 누르거든요. ESC, Shift, 커맨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자주 사용하시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외워지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면은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료를 자꾸 이래가지고 1번, 5번, 6번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있는 키 하나씩 누르거든요. 물론 순서는 651 이 순서대로 누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ESC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를 바꿔서 한번 열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익스플로러에서 안 됐으면은 뭐 사파리나 뭐 파이어폭스나 뭐 구글이나 크롬이나 그런데 그래도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 그 연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케이블 연결이나 네트워크 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쉬운 순서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의 문제 보고 웹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없어. 그럼 케이블 연결이 안 됐나? 그 다음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 그럼 네트워크 카드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어. 그러면은 인쇄 속도가 느려졌어. 그럼 프린터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스풀 기능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린터에서 보낸 파일 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1테라예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인쇄기, 프린터기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1메가야. 그러면은 얘는 그 수풀을 끝내고 인쇄하세요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영원히 수풀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풀이 끝난 후 인쇄 시작합니다라는 그 체크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바로 인쇄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오류를 그 속성에서 확인을 하시면 스크립트 오류는 속성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4번 제가 스킵했군요. 네. 뭐 여러분이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은 1번 등수죠. 등수 랭크라는 명령어고요. 2번 평균 average 명령어고요. 3번 최고 max 명령어고요. 4번 최적 min 명령어습니다. 중간값 mid 아니고요. median 명령어 씁니다. median. 자, 그렇다면 mid는 뭐냐? mid는 추출할 문자, 그러니까 문자열 중간에 어떤 문자들만 추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할 문자가 있는 텍스트 나오고 문자 시작 위치, 끝 위치, 생년월일이 있다, 생년월만 추출하고 싶다, 그럼 생년월이 있는 셀 입력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출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5, 7이다 그러면은 3, 1, 1 이렇게 추출이 되겠 아니 1, 1, 2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어 업체의 시리얼 넘버 생성표입니다. 각각의 코드를 연결해서 시리얼 넘버 생성합니다. 상품 코드 설명 잘못된 거를 고르시오. 자, 2020년 3월 나와 있고요. 미국 1공장 02 나와 있죠. 1공장이니까 CM 나와 있죠. 1004번째, 여기 1004번째 나와 있고 리뷰형 패턴 퍼포먼스 타이어잖아요. 자, 어디 퍼포먼스 타이어 리뷰형, 그러니까 A001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의 문자요. 2101이죠. 21년 01월에, 그죠? 21년 01월에. 그 다음에 03GN이죠. 03 여기 있네요. 03GN 중국 공장 사공장. 그 다음에 0110 중국 공장 사공장이고 0110 여기 있네요. 리브러브형 투어링 타이어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형 패턴 투어링 타이어 3번 틀렸죠? 자, 3번 리브형 패턴 투어링 타이어 틀렸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1번은 제목 차례 내용 구역 종료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 말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나 로고를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디자인하려면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한다. 맞고요. 새 슬라이드 추가하기 위해서 바로가기 키 컨트롤 M 맞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죠? 4번이 잘못됐네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 그 PPT 처음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거 슬라이드의 종류 5개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요 부분에 있어요. 보기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면 나온다는 거고,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면 쭉 공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편집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새 슬라이드 컨트롤 M 단축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 보시면은 표준 와이드 크기 있지만 그 밑에 이거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잖아요. 사용자가 슬라이드 크기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워드 아트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 맞추고 기술 능력 가겠습니다. 기술은 도구인데요. 도구는 물리적인 도구도 기술이고요. 지적 도구도, 물리적인 것도 도구이고요. 지적인 것도 도구로 봅니다. 이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지식 체계,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그것의 활용 등을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 따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의 수준이 다양할 겁니다. 그걸 맞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고, 기술 이해, 선택, 적용 능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재산권은 20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줄 거다. 이 사람의 지식이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순간 다른 사람들이 모방 가능하거든요. 모방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노출하지 않는 이유는 코카콜라가 노출되어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코카콜라가 시중에 유통되더라도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내부 기밀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회사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허는 내가 이 제품을 출시한 순간 다른 곳에서 응용을 하거나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내 아이디어니까 20년간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 지식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발명은 20년간 권리를 인정받고요. 소발명, 작은 발명은 실용신안이나 이렇게 상표에 대한 이런 거, 베타적 권리 보장 기간은 10년, 실용신안이나 이런 거는 10년입니다. 큰 발명은 20년, 그것보다 조금 약한 거는 10년 정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셀카봉 이런 게 특허가 되는 거고, 여기 올리는 이런 보드 정도는 특허보다는 조금 작은 발명인 것 같아. 얘는 실용신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의장, 꾸며지는 외장을 말해요. 샤프 디자인 회사에서 샤프라는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디자인을 조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성을 가진 고안, 의장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호나 마크 이런 거 포장에서 표시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 보장 기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아니고요. 자, 1번. 자, 매뉴얼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AD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각각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근데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 자리를 대책은 당장 논의를 해야 되지만 당장 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떤 그 매뉴얼을 활용을 하냐면 전화해서 다자간 통화, 컨퍼런스 콜을 이용을 합니다. 컨퍼런스 콜.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기호들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럽겠지만은 이런 식 문제들 여러 번 보시면 또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자들을 쭉 보실까요? W4, L4, WO, L4 무슨 말일까요? W는 폭, width를 나타낼 거고 L은 longitude, 이렇게 수직 높이를 나타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폭, 가로와 세로 자, W4, L4, WO, L4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P 볼까요? P 2,1이네요. 2,1.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인가? 그럼 P 볼까요? 1,4. 동그라미 맞네요. P는 동그라미란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동그라미가 여기는 하얀색, 검정색이네요. 그리고 P 옆에 뭐가 있나 봅시다. P, A, 1, 3 이렇게 있죠. 일단 수치가
A, B 두 개만 있고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면 A, B가 색칠했냐 안 했냐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죠. 근데 B는 색칠 안 했다. 나타내는 거고. 그럼 1, 2, 3의 비밀은 뭐냐? 1, 2, 3 이거는 크기일 거다. 이 숫자는 크기일 거다. 동그라미는 1, 제일 작은 거 1. 여기 동그라미 제일 크죠? 3. 자, 그래서 이제 비밀을 밝혀냈고요. 이제 오른쪽 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모를 보면은 세모는 지금 뭐냐면 3,2 자리 있는 거잖아요. 3,2 자리 있는 거 R이네요. R. 세모는 R이고 1,4. R이고 1,4고 제일 작아. 1이고 색칠 안 했어. B야. 그죠? 자, 세모 R이고 1,4고 색칠 안 했어. B고 제일 작아. 1이야. 그래서 R14B1. R14B1이라고 적혀 있는 거 2번이 답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비교를 했는데 다른 것도 여러분 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잘 골라가지고 하나만 비교했는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LC의 사례입니다. 자, 바람직한 거 고르래요. USB 메모리 생산하는 사장, 최고 품질 만들어내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안정성이 보장되고 견고한 종전의 방법을 고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품질은 떨어지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일회니까 종전의 방법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고민인데, 자, 시장의 분위기도 고려해야 되고 원재료 가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상황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자신의 업무 환경,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애가 재석이잖아요. 재석 씨. 재석 씨가 판단하는 게 옳죠. 일단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준호 씨. 기술을 적용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검증된 기술이잖아. 그대로 받아들여. 너무 조금 무모한 느낌이 약간 있고요. 진현. 선진 기술은 항상 좋잖아. 그대로 받아들여. 현우. 앞서가는 동료가 선택한 기술은 다 좋아. 그냥 선택해. 따라 선택해. 뭔가 준호, 진현, 현우 약간 무모한 느낌이 나죠? 재석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사장의 의중을 파악해서 다양한 여건에 대한 멘트를 하고 있죠. 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 메일로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